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SET와 와이어리스 랜 보안인데요. 와이어리스 랜 보통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ET하고 와이파이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SET 시스템의 구성, 그 다음에 SET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이중서명인데요. 이중서명. 이중서명을 왜 하는지, 또 이중서명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 다음에 SET에서 구매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인가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절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보안은 초창기에는 이제 웹을 썼는데요. WP를 썼는데 지금은 IEEE 802.11i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와이파이 보안할 때 이 웹이 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802.11i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웹의 취약점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802.11i가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SET의 이중서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주문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2. 지불정보의 무결성 보장. 3. 주문정보와 지불정보 연결. 4. 주문정보와 지불정보의 기밀성 보장. 이렇게 했는데 이중서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답을 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번 답을 선택해 보시고요. 다음 중 SET의 이중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문정보의 해시값을 적용한다. 지불정보의 payment information이겠죠. 그죠? 지불정보의 해시값을 적용한다. 주문정보의 해시값과 지불정보의 해시값을 합친 정보의 해시값을 적용한다. 카드 가맹점의 개인키로 암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SET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한번 답을 선택해 보시고요.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 보안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무슨 랜 보안 프로토콜 IEEE 802.11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선 스테이션과 AP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 2. 안전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각 AP가 인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4. 802.1x 기반의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이 추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SET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SET는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의 약자인데요. Secure,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로토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게 1996년도에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의 요청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인데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은행 카드 회사 이렇게 연결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카드 거래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ET에서 세 가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신용카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 간에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채널을 제공한다.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무결성을 위한 그런 별도의 해시 함수 같은 걸 써서 이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인증 서비스가 무엇을 사용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증 서비스. 그때 공인인증서 표준이 이제 X.509를 썼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카드 소지자,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 이런 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뭐 이중서명 같은 걸 이제 SAT에 적용하게 됐는데, 거래에 참여하는 개체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그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그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다른 개체에게 노출이 되는 걸 최대한 방지해서 그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보호되도록 그런 어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드 가맹점하고 지불은행에 카드 가맹점에 제공해야 될 정보가 굳이 불필요하게 지불은행에 제공될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불은행에 제공되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카드 가맹점에 이렇게 제공이 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SAT 시스템의 구성인데요. 원래 이제 그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서 카드 회사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결제 계좌가 개설되는 그런 은행들하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카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그런 어떤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제 페이먼트 네트워크, 지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SAT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의 사용자가 카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카드 가맹점, 인터넷을 통한 물건을 판매하는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지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그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SAT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하면 SAT 네트워크하고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를 지불 게이트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SAT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각 기관에 이제 각 개체에 대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인증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자, 카드 가맹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카드 거래를 하는 사용자 가맹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불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기반과 기존 카드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그런 중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가 지불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불은행 카드 회사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 카드 거래를 위해서 결제 구자를 개설해서 이체하고 하는 그런 은행, 그다음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카드 회사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AT를 이해를 할 때 있잖아요. SAT를 이해를 할 때 이중 서명, 듀얼 시그너처에 대한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자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카드 가맹점에 그 전송하는 주문 정보하고 이 주문 정보에 대응되는 지불 정보, 그 지불 정보는 지불은행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겠죠. 이 지불 정보하고 주문 정보를 정확하게 일단 매핑을 시켜야 되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불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불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 정보하고 그 지불 정보는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카드 가맹점은 그 지불 정보를 카드 가맹점은 그러니까 주문 정보는 알아야 되지만은 지불 정보는 사실은 알 필요 없는 거죠. 지불은행에다 전달하나. 그리고 지불은행은 마찬가지로 지불 정보는 알아야 되지만 주문 정보는 사실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카드 가맹점이나 지불은행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불은행이 받은 지불 정보가 어떤 주문 정보에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하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문 정보하고 지불 정보에 대해서 둘 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명을 해서 이렇게 그 카드 가맹점에도 전달하고
다음에 지불은행에도 전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불정보는 사실 지불은행에다 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정보는 카드 가맹점에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중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중서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선 이제 카드 사용자가 생성하는 정보는 지불 정보도 있고요. 이 지불 정보는 이제 지불은행으로 가야 될 정보고요. 그 다음에 주문 정보는 카드 가맹점에 가야 될 정보죠. 그러면 서명을 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정의해서 해시 값을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 값도 구하고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 값도 구한다. 근데 이 두 가지 정보에 다 그러니까 서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두 가지 해시 값을 다시 해시 함수를 정의해서 이 두 개의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한다는 거죠. 두 개의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시 해시 값을 구한다. 이 해시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이 해시 값은 그러니까 그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 값하고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 값에 대한 해시 값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카드 소지자가 자기의 개인키로 공개키 암호, 예를 들면 RSA 방식으로 이렇게 암호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결과 요게 이중서명이 된다 이런 얘기. 이중서명. 그러니까 지불 정보에 대한 서명도 되고 주문 정보에 대한 서명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카드 사용자가 이중서명을 보냈으면 내가 만든 이 지불 정보가 내가 만든 게 맞다. 그 다음에 주문 정보가 이 주문 정보는 내가 만든 게 맞다는 걸 이제 카드 가맹점에도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불은행에도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서명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 근데 이제 지불 정보는 누가 쓸 거냐면 지불은행이 쓸 거고요. 주문 정보는 카드 가맹점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서명 생성 절차는 앞에 설명한 뭐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결국은 카드 소지자가 자기의 개인 정보로 그 주문 정보, 지불 정보의 각각의 해시값을 다시 또 해시값으로 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인 키로 공개키 암호한 값. 그게 이제 이중서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카드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에다가 이제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래 요청을 시작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뭐 어떤 카드를 쓸 건지, 그다음에 거래 아이디, 그다음에 뭐 재형 공격 방지를 위한 넌스값 이런 걸 정보를 이제 전달하고 이제 거래를 요청하면은 카드 가맹점은 거래 아이디, 넌스, 카드 가맹점의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뭐 지불 게이트웨이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응답 메시지를 카드 소유자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거래가 개시가 되면은 카드 사용자가 구매 요청 메시지를 작성한다고요. 구매 요청 메시지. 근데 이 구매 요청 메시지에는 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은 일단 물건 주문 관련 정보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뭐 얼마만큼 주문할 건지 주문 정보가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문 내용에 대한 구매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대금 관련된 정보, 그리고 카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 카드 소유자의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구매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카드 가맹점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카드 가맹점한테.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구매 관련 정보 있잖아요. 대금 관련된 정보, 지불 관련된 정보는 이건 사실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거는 지불은행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카드 가맹점이 사용할 거는 주문 관련된 정보 이것만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카드 가맹점으로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래서 구매 요청 메시지에 이 앞에 들어있는 구매 관련 정보는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지불은행으로 갈 건데
지불 정보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불은행에다가 그 자기가 만든 이중서명, 그 지불 정보에 대한 서명하고 그 주문 정보에 대한 서명이 같이 포함된 이중 서명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불은행이요. 이중 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요 주문 정보는 사실 지불은행에 보내진 않거든요. 왜냐면 주문 정보는 지불 정보가 어떤 주문 정보에 정보하고 대응이 되는 거다 하는 정보를 사실은 이제 지불은행에다 보내주고 싶은데 이 주문 정보 자체를 보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문 정보 자체는 은행이 알 필요가 없는 거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 대신 뭘 보내냐면은 이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보내준다. 이거예요. 주문 정보 그 자체를 보내는 건 아니고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 그럼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받는다고 해서 주문 정보가 그러니까 지불은행이 주문 정보의 해시값으로부터 주문 정보 자체는 알아낼 수 없잖아요. 해시 함수 일방향성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어떤 주문 정보가 어떤 주문 정보가 어떤 주문 정보에 해당되는 요 지불 정보인지는 검증하는 데는 요 해시값만 있으면은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요 주문 정보하고 주문 정보 해시값은 항상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해시 함수의 속성상, 해시 함수의 특징상. 그래서 주문 정보 해시값만 보내주면은 주문 정보 그 자체는 보내지 않더라도 지불은행이 받은 요 지불 정보가 요 주문 정보에 대응되는 지불 정보다 하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매 요청 메시지에서 요 구매 관련 정보에 해당되는 게 요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사실은 어디로 전달이 될 거냐면은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불은행으로 전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카드 가맹점에는 이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카드 가맹점에는.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 때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이게 전달은 되지만 카드 가맹점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보낼 때 그 암호화의 키를 카드 가맹점은 알 수 없게 지불은행은 알 수 있지만 또는 지불 게이트웨이는 알 수 있지만 그 카드 가맹점은 알 수 없는 그런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암호화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뭐를 요 구매 관련 정보는 구매 관련 정보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문 관련 정보는 요 뭐 주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중서명 앞서 만든 이중서명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이 이중서명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보 중에 지불 정보 자체를 전달하지는 않는다고요. 카드 가맹점에. 근데 이 주문 정보가 이 지불 정보에 연결이 된 거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죠. 그 해시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해시값만 가지고 이 주문 정보는 이 지불 정보에 연결이 된 거다 하는 거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불 정보하고 지불 정보 해시값이 항상 1대1로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게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정보는 이제 카드 가맹점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 요청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사용자가 지불 정보, 구매 관련 정보를 지불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중서명, 앞에서 만든 이중서명하고 그 다음에 이중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주문 관련 정보인데 이 주문 관련 정보는 주문 정보 자체를 보내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지불은행의 주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시값을 넣어서 암호화해서 보낸다. 왜 암호화하냐면은 이 정보가 암호화를 하는데 왜 암호화해서 보내냐면 카드 가맹점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이 키 있잖아요. 키, 대칭키.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누구의 공개키, 누구의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냐면은 은행에, 저기 있잖아요. 지불은행의 공개키로 요 지불 관련, 구매 관련 정보를 암호화한 요 대칭키를 지불은행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지불은행의 자기 개인 키로만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불은행의 개인 키를 알 수 없는 카드 가맹점은 이 내용은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카드 가맹점을 경유해서 이 정보가 가더라도 이 정보가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경유해서 가더라도 카드 가맹점은 이 정보를 갖다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문 정보하고 이중 서명하고 그 다음에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 이 이중 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지불 정보 그 자체는 뭐 카드 가맹점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 그 다음에 카드 소지자의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주문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문 관련 정보. 이것들이 모아져서 이게 구매 요청 메시지가 돼서 카드 소지자가 카드 가맹점한테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카드 가맹점에서 이 정보는 있잖아요. 이 정보는 자기가 쓸 게 아니고 이거는 카드 지불은행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불은행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뭐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는 이제 이 주문 정보하고 이중 서명하고 이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중 서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중 서명을. 이중 서명이라는 게 카드 소지자가 자기의 개인 키로 이렇게 이제 서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소지자의 공개 키로 이런 걸 암호하면은 그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은 구매 정보,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하고 그 다음에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 이놈에 대한 해시값을 카드 소유자가 자기의 자기의 개인 키로 암호한 게 그게 이중 서명이기 때문에 요 카드 소유자의 공개 키로 복구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요것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문 정보를 카드 가맹이 주문 정보를 받았잖아요. 이 주문 정보가 진짜 주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주문 정보에 대해서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시면 요 정보 있잖아요. 요거가 카드 소지자가 이중 서명을 카드 가맹점이 이중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문 정보에 대한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하고 요를 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그놈을 다시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시값을 구한다고요. 요 값하고 요 값, 디지털 서명을 검증했을 때 나오는 요 해시값 결과 이거 비교해서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중 서명이 확인이 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은 이중 서명이 이렇게 미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문을 요청 메시지를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중 서명을 검증하는 절차 중에 요 정보 카드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 가맹점이 받은 요 주문 정보가 지불은행으로 보낸 지불 정보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카드 가맹점에도 지불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지불 정보를 보내준다는 것은 이제 지불 정보 카드 가맹점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지불 정보 대신에 그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보내서 검증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중서명하고 이중서명의 그 생성 절차, 이중서명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중서명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절차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문 정보가 카드 사용자가 지불은행에 전송한 지불 정보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중서명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카드 가맹점은 그런 구매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단 뭐 카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 당연히 검증해야 되죠. 근데 공인인증서를 검증해야지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이중서명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로 이제 이중서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중서명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지불 정보, 카드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보낸 지불 정보는 원래 지불 게이트를 통해서 지불은행으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 응답 메시지를 카드 사용자에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드 가맹점이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카드 회사로부터 이제 지불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지불 인가. 그때 이 카드 가맹점이 전달하는 그 정보 중에 아까 이제 구매 관련 정보는 그렇죠? 구매 관련 정보는 지불 정보, 그다음에 카드 사용자의 그 아까 이중 서명, 그 다음에 지불은행이 이중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 그 다음에 전자봉투인데요. 전자봉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거죠. 전자봉투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이 지불 정보, 구매 관련 정보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 요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요 값을 그 전자봉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봉투. 요거죠, 그죠? 요거 전자봉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봉투를 열면은 거기서 키를 찾아서 구매 관련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자봉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봉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이렇게 보내준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 가맹점 인가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은행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인가 블록에는 거래 아이디하고 카드 가맹점의 디지털 서명을 카드 가맹점에 생성된 대칭키에 의해 암호화된 블록. 그 요거죠, 요거. 아이고, 여기 안 나오네. 그 거래 아이디하고 그 카드 가맹점의 디지털 서명을 카드 가맹점에서 어떤 대칭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해서 보낸다고요.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그러려면은 요 대칭키를 또 안전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키를 안전하게 전달한다는 거는 그 전자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 전자봉투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지불 게이트웨이에 수신자의 공개 키로 그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암호화한 정보, 그게 이제 전자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제 인가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서 자기 그 카드 가맹점의 공인인증서하고 카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이렇게 해서 인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불 게이트웨이가 인가 요청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 처리 절차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그 인가 요청을 처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했는데 SET의 카드 소지자가 카드 사용자가 거래를 하게 될 때 카드 가맹점에도 정보를 전달하고 지불은행에도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카드 가맹점에 전달해야 될 주문 정보, 그 다음에 지불은행에 전달해야 될 지불 정보가 불필요하게 지불 정보가 카드 가맹점에 전달되거나 주문 정보가 지불은행에 전달되거나 그런 거는 피해야 되지만 지불은행이 이 지불 정보가 그 카드 가맹점에 어떤 주문 정보와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중 서명을 해서 이렇게 서명을 할 때 지불 정보하고 주문 정보에 대해서 이중 서명을 해서 이렇게 카드 가맹점에도 이중 서명을 전달하고 지불은행에도 이중 서명을 전달하게 된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중 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카드 가맹점 같으면은 그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보내주고 지불은행 같으면 주문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같이 보내줘서 이중 서명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ET에서 이중 서명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무슨랜에 대한 보안인데, 보통 우리 이제 무슨랜을 와이파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창기에는 그 무슨랜의 보안이 그 웹이라고 그래서 Wired Equivalent Privacy, 그러니까 유선랜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 스트림 암호화 프로토콜, 스트림 암호화 알고리즘인 RC4 기반의 그 암호 체계를 썼는데 그게 좀 이렇게 취약점이 발견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웹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너무 이렇게 허술해서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IEEE 802.1i라는 보안 체계를 쓰는데 1단계로 WPA 이거는 이제 그 TKIP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WPA이고요. 이것보다 더 강화된 IEEE 802.1i의 WPA2가 그 암호 체계를 AES 기반의 암호 체계를 써서 이렇게 아주 강화된 그런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WPA2고요. 이때 이제 이 인증 서비스는 IEEE 802.1i에서 인증 서비스는 그 IEEE 802.1x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뭔지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웹은 쓰지 않고요. 가장 보안 서비스가 잘 된 거는 여기 가장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EEE 802.1i WPA가 두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초창기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랜에서 이제 그 사용됐던 사용됐던 보안 메커니즘 웹인데요. 그때 이제 인증 서비스, 웹 인증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그 웹 보안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때 그 웹은 무슨 스테이션이 그 AP하고 무슨 스테이션 간에 그 이렇게 대칭키를 공유하도록 해서 이렇게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제 암호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무슨 스테이션하고 AP는 그 AP를 설치할 때 수작업으로 그 대칭키를 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P를 설정할 때 그 AP하고 무슨 스테이션 간에 사용할 그 대칭키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그런 방식을 사전 공유 키 인증 방식이다. 프리쉐어드 키 인증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누구든지 허용할 쓸 수 있도록 오픈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개방형 인증 방식으로 이렇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증키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이제 개방 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무슨 스테이션의 AP한테 이제 인증을 요청하면은 AP가 nonce라고 이렇게 불리는 128바이트의 일회용 난수를 평균 행태로 이제 무슨 스테이션에 전달하고요. 무슨 스테이션은 AP하고 공유하는 대칭키를 사용해서 RC4로 암호화해서 AP한테 전송하고, AP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칭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넌스를 복구하면은 그 자기가 보낸 넌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스테이션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 모든 각 AP가 인증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AP 수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AP마다 암호키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AP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관리 부담이 상당히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AP가 한 개의 암호키를 쓰기 때문에 키가 한번 노출되면 그 AP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인증은 하지만 사용자가 AP를 인증하는 그런 이제 기능은 없기 때문에 비인가 AP를 탐지하는 뭐 그런 서비스는 웹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웹이 그 RC4 기반의 그 암호 알고리즘을 썼는데, RC4가 이제 스트림 암호잖아요. 스트림 암호. 그 스트림 암호는 암호문이 이제 평문하고 그 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키 스트림을 엑소 연산, 연산을 해서 이렇게 그 암호문을 만드는 건데, 이러면 이제 키 스트림은 평문에다가 이 암호문을 엑소 연산하면 이제 키 스트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키 스트림을 있잖아요. 키 스트림을 매번 다른 키 스트림을 사용을 해야 돼요. 매번 다르지. 만약 키 스트림이 같다고 그러면은 키 스트림을 금방 알아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키 스트림은 평문에다가 이렇게 암호문을 엑소 연산하면 키 스트림이 나오기 때문에 키 스트림을 알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암호문에다가 키 스트림을 엑소 연산하면 평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다른 키 스트림을 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는 핵심인데,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암호의 키가 40비트 이상인 키의 어떤 뭐 수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되는 뭐 그런 상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이 키 스트림을 만들 때 있잖아요. 키 스트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키는 40비트고요. 매번 이렇게 다른 키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마다 24비트의 이니셜 벡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니셜 벡터 요거를 다르게 만들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세션 키를 생성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패킷을 보낼 때마다 매번 다른 키 스트림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 스트림은 40비트 키, 이거는 고정이고요. 송신자, 수신자가 40비트 키, 이거는 고정이고, 매번 다른 요 이니셜 벡터, 이 이니셜 벡터는 매 패킷마다 다른 이니셜 벡터를 쓰는데, 여기는 몇 비트짜리냐면 24비트짜리 이니셜 벡터를 썼거든요. 이거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 벡터 플러스 키를 가지고 키 스트림을 만들면은 매번 다른 키 스트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니셜 벡터는 요 키 스트림을 가지고 이제 암호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암호문과 함께 전달하는데, 요 이니셜 벡터 요거는 암호화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팩문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런 방식을 썼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공격자가 이 사회과학 공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AP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병문을 줘서 그거를 AP를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만약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공격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병문에 대한 암호문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AP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이렇게 전달됐으니까. 그럴 때 이 암호문의 결과가 뭐냐면 암호문이라는 거는 그 이니셜 벡터하고 요 키에 대한 키를 넣어서 이렇게 그 키스트림을 만든 요 키스트림에다가 요 평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평문, 그거를 엑소와 연산한 결과가 자기가 수신한 요 암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알고 있는 평문에 대한 암호문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이 키스트림은 금방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고. 암호문에다가 평문을 엑소와 연산하면 이 키스트림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평문을 A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그 암호문만 자기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키스트림은 이렇게 이제 금방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려진 평문 공격,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지 평문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기지 평문 공격에 약간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P가 이제 많은 수의 메시지들을 전송하다 보면은 이 이니셜 벡터가 24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은 똑같은 그런 이니셜 벡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 경우의 수가 2의 24승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의 24승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니셜 벡터가 많이 보내다 보면은 동일한 그런 이니셜 벡터를 가진 그런 키스트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어떤 암호문을 하나를 갖다 이렇게 공격자가 입수를 했는데 그 공격자가 요 암호문을 입수했을 때 사용한 이니셜 벡터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요 암호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요 이니셜 벡터하고 같더라. 이 이니셜 벡터는 평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니셜 벡터는 이렇게 평문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니핑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래요. 그렇더라 이러면은 사실은 요 암호문을 입수했을 때 요 P2를 금방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다. 왜 해석해낼 수 있냐면은 기존에 자기가 요걸 통해서 그죠? 여기를 통해서 C1에 대응되는 P1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1하고 자기가 또 지금 현재 입수한 C2하고 이렇게 엑소와 연산한 게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이게 C1은 요 P1에다가 키스트림을 엑소와 연산한 거고 C2는 P2에다가 키스트림을 엑소와 연산한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같기 때문에 요것은 같아진다. 서로 동일한 거죠, 이게.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 엑소 연산을 실행하면 요것하고 요거는 없어진다. 왜냐하면은 엑소와 연산해서 동일한 것끼리 엑소와 연산을 하면 그게 0이 되거든요. 항등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대칭기 암호할 때 엑소 연산의 논리합 연산의 항등원, 역원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C1하고 C2 암호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P2는 C1에다가 C2를 엑소 연산하고 다시 P1 엑소 연산한 요 값이 되기 때문에 P2를 갖다 금방 복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기지평문 공개거든요. 그래서 이 웹 암호화가 기지평문 공개에 이렇게 취약한 알려진 평문 공개에 이렇게 취약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평문을 만약에 2의 26승계만큼만 이렇게 AP를 통해서 전송하게 한 후에 암호문을 확보를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경우의 키스트림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송 중인 암호문에 대한 어떤 이니셜 벡터만 스니핑을 하면은 그 이니셜 벡터에 대응되는 키스트림, 자기가 미리 이렇게 전사 공격을 통해서 만드는 대응되는 키스트림을 사용해서 모든 암호문을 다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키스트림을
알고 있으면은, 이 암호문에 대응되는 키스트림을 알고 있으면은, 이 암호문의 키스트림을 엑소와 연산한 게 이게 이제 평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평문을 다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P가 키스트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니셜 벡터가 24비트 이니셜 벡터를 썼기 때문에 24비트. 이게 이제 너무 작은 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웹 암호화 메커니즘은 사실은 이제 쓸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키가 금방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IEEE 802.11i인데요. 802.11i인데, 이거는 웹의 약한 암호화 능력하고 또 수작업에 의한 키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효과적인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AP가 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별도의 인증 서버가 있어서 이제 인증을 담당하게. 그래서 하나의 인증 서버가 여러 개의 AP를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뭐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슨 스테이션들이 AP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그리고 그때 이제 인증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들이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놓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때 요 인증 기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EAP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EAP를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EAP 메시지를 무슨 구간에서 전달하는 프로토콜이 IEEE 802.1x고요. 11x가 아니고 IEEE 802.1x고요. 11x가 아니고요. 1x고요. 그 다음 유선 구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레디어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EEE 802.11i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그 절차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증하는 메커니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인증을 할 때 그 인증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안 채널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안 채널을 설정했다는 거는 무슨 스테이션하고 인증 서버 사이에 그 키 같은 거 있잖아요. 암호화하는 데 필요한 키 같은 거를 얼마든지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호 인증이 되면은 그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생성된 키를 써서 뭐 AES 같은 이런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 AP하고 무슨 스테이션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2.11i에서 그 인증 프로토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EAP TL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스테이션과 그 인증 서버가 공인 인증서 기반으로 서로 이렇게 인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인증 서버도 그렇고 무슨 스테이션도 그렇고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인 인증서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공개 키로 뭐 대칭 키 같은 걸 암호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AES에서 사용할 그런 그 대칭 키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나온 게 EAP TTLS인데요. 터널드 TLS인데, 이거는 이제 공인 인증서는 AS만, 인증 서버는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스테이션은 공인 인증서 기반으로 무슨 스테이션을 인증하는 건 아니고, 무슨 스테이션은 AS의 공인 인증서로 이제 인증을 하고 나면은
그 무슨 스테이션하고 인증 서버 사이에 이제 보안 채널을 설정하는 거는 뭐 쉽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인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로 대칭 키를 암호화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스테이션을 인증하는 거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챌린지 리스폰스 기반의 그 CHAP 챌린지 핸드쉐이크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에서 이제 무슨 스테이션을 인증하게. 그러니까 패스워드 같은 걸 뭐 이렇게 인증 서버로 전달해서 인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EAPTTLS고요. 그 다음 PAP는 EAPTTLS와 유사한데 이 PAP나 CHAP를 쓰지 않고 뭐 다른 EAP 인증 프로토콜을 쓴다, 인증 기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EAP 패스트는 PAP와 유사한데 아예 공인인증서 자체를 쓰지 않고 무슨 스테이션하고 인증 서버가 사전에 어떤 키를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안 채널을 제공하는. 그래서 무슨 스테이션이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든 기법이 EAP 패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인증 과정에 생성된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무슨 스테이션하고 인증 서버 간에는 키를 뭐 안전하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키를 인증 서버가 안전하게 API한테 전달하게 되고, 그럼 이제 API하고 무슨 스테이션은 그 키를 사용해서 뭐 AES라든지 그런 대칭 키 기반으로 암호화해서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게 IEEE 802.11i인데요. 이 802.11i의 보안 정도는 그래서 AES 기반의 WPA2가 가장 이렇게 보안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 TKIP 기반의 WPA2, 그 다음 웹을 쓰는 거는 키가 64비트 키도 쓰고 128비트 키도 쓰는데요. 강도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안 강도가 정해진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ET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무슨 랜의 보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SET의 이중 설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요. 1. 주문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지불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연결한다.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딱 나오나요? 그 다음에 다음 중 SET의 이중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문 정보의 해시값을 제공한다. 지불 정보의 해시값을 제공한다. 주문 정보의 해시값과 지불 정보의 해시값을 합친 정보의 해시값을 제공한다. 카드 가맹점의 개인키로 암호한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답이 쉽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랜 보안 프로토콜 IEEE 802.11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슨 스테이션과 AP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 안전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AP가 인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802.1x 기반의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